구독자 50만을 꿈꾸던 3명의 유튜버. 그들이 선택한 곳은 대한민국 5대 흉가, 채영중학교. 아무도 몰랐다. 이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라이브는 끊기지 않았다. 과연 여러분은 이 글의 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라이브는 끊기지 않았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어둠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린 채영중학교의 낡은 정문 앞에 세 대의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섰습니다. 그들은 구독자 수 50만을 목전에 둔 고스트 헌팅 유튜브 채널 미드나잇 체이서의 멤버 이도현, 박서연, 그리고 최준영이었습니다. 채널의 리더이자 기획자인 이도현은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녹슨 철문을 비추는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긴장감보다는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폐교는 수십 년의 세월과 흉흉한 소문들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흙냄새와 부패한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지? 오늘 라이브 레전드 찍는다. 대한민국 5대 흉가 채영중학교. 드디어 우리가 여기 왔다고. 구독자들 지금 난리 났을걸?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을 감추려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서연은 아이보리색 오버사이즈 스웨터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채널의 자료 조사를 담당했고 이곳에 얽힌 끔찍한 괴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여기 소문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15년 전에 실종된 여학생 얘기는 경찰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잎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작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각종 장비를 점검하던 최준영이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회색 맨투맨에 카고 팬츠 차림이었고 목에는 전문가용 헤드셋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냉소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 또 그 소리. 경찰 기록에 남은 건 단순 실종 사건이야. 귀신한테 잡혀갔다고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 다 사람들이 살붙이고 부풀린 거지. 이런데 와서 무서운 얘기하면 조회수가 터지니까. 최준영은 채널의 기술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초자연 현상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모든 것을 논리와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고감도 마이크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삐걱거리는 철문을 툭 찼습니다. 기분 나쁜 금속성 마찰음이 어둠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도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준영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린 정확히 아는 거지. 자, 서연아, 너무 걱정 마. 우리 옆엔 과학의 수호자 최준영이 있잖아. 그리고 만약 진짜 뭐가 나오면 그건 완전 대박인 거고. 이도현은 윙크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박서연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오한에 몸을 떨었습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꼭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인 것 같아. 그 순간 마치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조금 열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틈으로 쏠렸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야.
원래 안 잠겨 있었나? 낡아서 경첩이 헐거워졌나 보네. 최준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열린 문틈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빗줄기가 닿는 곳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운동장과 어둠에 잠긴 낡은 학교 건물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이도현의 입가에는 더욱 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거 봐. 학교가 우릴 부르고 있잖아. 이건 시작부터 조짐이 좋아. 자, 라이브 켠다. 5, 4, 3, 2, 1. 이도현이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열려있던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절로 닫혔습니다. 세 사람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제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을 열어주던 정체불명의 힘이 이제는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와, 봤어? 다들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시작부터 장난 아니죠? 오늘 밤 미드나잇 체이서 목숨 걸고 이 저주받은 학교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외치며 닫힌 철문을 다시 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아까와는 달리 아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마치 그들을 안으로 유인하려는 듯이. 최준영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장비를 챙겨 들었고 박서연은 거의 울상이 된 채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금단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철문은 다시 한번 쿵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고 이번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폐교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순식간에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이질감에 휩싸였습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오직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이도현의 손전등 불빛이 원을 그리며 텅 빈 운동장을 훑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로 낡은 철봉과 녹슨 미끄럼틀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죽음의 정적이 내려앉은 공동묘지 같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창들은 텅 빈 눈동자처럼 공허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이 모든 음산한 풍경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부지런히 담으며 라이브 채팅창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와, 여러분, 분위기 장난 아니죠?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 준영 씨, EMF 측정기 수치 좀 확인해 줄래요? 뭔가 잡히는 거 없어요? 최준영은 가방에서 전자기장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계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낡은 건물이라 전선 같은 데서 미세하게 자기장이 흐르는 거겠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의 단정적인 말투에도 불구하고 박서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누군가 자신들을 2층 복도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깨진 유리창의 검은 구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원망이 가득 담긴 시선이. 우리 그냥 현관부터 차례대로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이렇게 밖에 있으니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녀의 제안에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삐걱거리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수십 년 묵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은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길고 어두웠습니다. 양옆으로는 교실 문들이 마치 무덤의 입구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1층 수색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장 꽉 붙잡으세요. 우리는 가장 왼쪽 첫 번째 교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도현은 방송용 텐션을 유지하며 앞장섰습니다. 첫 번째 교실 문에는 1학년 3반이라는 낡은 팻말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끽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교실 내부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은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교과서와 사가버린 실내화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수업 도중 무언가에 쫓겨 다급하게 도망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박서연은 먼지 쌓인 책상 하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낙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풋풋한 사랑 고백 옆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듯한 거짓말쟁이라는 글씨가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었습니다. 그들이 교실을 둘러보는 동안 최준영은 창가에 설치해 둔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세 사람의 붉은 형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시나 하며 고개를 저으려던 순간 모니터 한 구석에 아주 희미하고 푸른 형체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보았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계 오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습니다. 왜 그래? 뭐 봤어? 아니, 그냥 노이즈 낀 줄 알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편 사물함 중 하나가 덜컹하고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도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소리 들었지? 사물함이야. 그는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며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연은 이도현의 후드티 자락을 꽉 붙잡은 채 그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최준영도 어느새 긴장한 얼굴로 손전등을 사물함 문에 고정했습니다. 이도현은 심호흡 한 번 하고는 망설임 없이 사물함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교과서 몇 권과 먼지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도현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거 뭐야? 쥐라도 들어갔나?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놀랐네요. 그가 안심하며 몸을 돌리는 순간 사물함 가장 안쪽 구석에서 낡고 해진 작은 책 한 권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자물쇠가 달린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김민지라는 이름이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는지 쉽게 열렸습니다. 그녀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멜로디를 가진 슬픔에 찬 어린 소녀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복도를 타고 울려 퍼지는 섬뜩한 노랫소리에 세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동시에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섬세하고 또렷했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아이의 멜로디는 텅 빈 폐교의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복도 저편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끔찍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들었어? 방금. 노래소리. 박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다이어리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도현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복도 쪽으로 향했지만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채팅창은 이미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그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도 들었습니다. 분명한 여자아이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준영아, 녹음 장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헤드셋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젠장. 잡혔어. 아주 선명하게. 이건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야. 주파수가 일정하고 명확한 음계를 가지고 있어. 이건 사람 목소리가 맞아. 과학 맹신자였던 최준영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노랫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익숙한 숨바꼭질 노래였지만 그 음색은 천진난만함 대신 지독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상황이 심상치 않아. 오늘 라이브는 이쯤에서. 이도현이 다급하게 외치며 복도를 달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연과 최준영도 겁에 질려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쉽게 열렸던 문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그는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고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지만 문은 쇳덩이처럼 단단하기만 했습니다. 최준영과 함께 힘을 합쳐 밀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외부에서 거대한 힘이 문을 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젠장, 말도 안 돼. 우리가 들어올 땐 분명히 열려 있었잖아. 패닉에 빠진 그들은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복도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문은 두꺼운 철창으로 막혀 있거나 도저히 열 수 없도록 녹슬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대신 바로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 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방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검고 끈적한 액체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는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검은 형체가 마치 거미처럼 네 팔다리로 천장에 달라붙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체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입은 귀까지 찢어질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똑하고 형체의 머리카락 끝에서 검은 액체 한 방울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도현과 최준영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붙어있던 형체가 기괴한 관절 꺾는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이도현의 절규를 신호로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대편 복도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사사삭하는 무언가 바닥을 긁으며 쫓아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맹렬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가장 가까운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닫고 필사적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쿵, 쿵 하는 무언가 문을 들이받는 격렬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으로는 쇠 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세 사람은 문의 등을 기댄 채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이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님을, 자신들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의 사냥감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문 밖에 격렬한 충격음이 멎자 교실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안도감 대신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정체불명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문의 등을 기댄 채 옴짝달싹도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도현의 손전등 불빛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팍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된 얼굴은 평소의 자신만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갓! 갓나!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최준영은 헤드셋을 쓴 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이성과 논리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지만 장담 못해.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야. 박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양팔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교실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주웠던 낡은 다이어리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다 우리 욕심 때문이야.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의 절망적인 속삭임은 교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이도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모든 것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향한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이자 그는 애꿎은 곳에 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다 죽는다고.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박서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영은 그런 이도현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극한의 공포는 그들 사이에 쌓여있던 신뢰를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저게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서연이 말이 틀려. 애초에 내가 여기 오자고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뭐? 너도 동의했잖아! 대박 날 거라고 좋아한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교실의 낡은 스피커에서 치지직하는 날카로운 노이즈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낡은 스피커에서 다시 한번 노이즈가 들리더니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박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기묘하게 뒤틀리고 왜곡된,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재생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여기 소문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 정문 앞에서 박서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네. 내 목소리야. 그녀가 경악하며 중얼거리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다음으로 최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사람들이 살붙이고 부풀린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진짜 뭐가 나오면 그건 완전 대박인 거고. 그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교실 안을 맴돌며 그들이 가졌던 오만함과 욕심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존재는 단순히 그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불안을 끄집어내어 정신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박서연의 경고를 무시한 자신을, 최준영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긴 자신을, 박서연은 그들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이제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도현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교실 창문 너머 복도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가녀린 어린아이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다이어리가 저절로 스르륵 하고 한 페이지 펼쳐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다이어리를 비췄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늘은 꼭 내 마음을 전할 거야. 그 애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붉은 잉크로 쓴 듯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왜 오지 않았어? 약속했잖아. 그 섬뜩한 문장을 읽는 순간 교실 저편에 있던 낡은 풍금의 건반 하나가 띵 하고 구슬프고도 섬뜩한 소리를 내며 저절로 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들렸습니다. 풍금의 날카로운 단음은 한동안 교실의 무거운 공기 속을 떠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홀린 듯 소리가 난 풍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정체 모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에 적힌 글귀와 풍금 소리는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음악실. 그들을 이곳에 가둔 존재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일 거야. 우리를 어딘가로 유인하려는 속셈이야. 최준영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타당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교실에 계속 숨어 있는다고 해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지의 존재가 짜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아 나서는 것이 유일한 탈출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단서이기도 해. 적에 뭘 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가. 이도현의 말에는 공포에 맞서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렌즈는 여전히 라이브 방송 중임을 알리는 붉은 점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생사를 건 탈출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채널의 운명을 바꿀 전설적인 방송이 될 것이라는 비틀린 욕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실은 3층에 있어. 이 학교 구조도를 미리 외워뒀거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박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다이어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책이 이 저주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붙어 있던 끔찍한 형체도 아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3층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삐거기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올라온 계단 쪽에서 쿵 하고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래층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기랄, 퇴로를 막아버렸어. 이도현이 낮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3층 복도는 1층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복도 벽 곳곳에는 긁히고 파인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뜯어내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음악실이라는 팻말을 찾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음악실은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문은 기이하게도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틈으로는 어떤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자 문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음악실 내부는 예상대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어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쇠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준영의 손에 들려 있던 EMF 측정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넬은 최고 수치를 찍고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수치가 폭발하고 있어! 여긴 뭔가 강한 게 있어! 그의 외침과 동시에 음악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절로 닫혔습니다. 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쪽을 비추자 그들은 피아노 옆 벽에 무언가 잔뜩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펜이나 분필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긁어 파낸 듯한 혹은 피로 쓴 듯한 검붉은 글씨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지. 벽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백, 수천 번은 좋게 되어 보이는 김민지라는 이름이 광기 어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한가운데 다른 이름 하나가 유독 크고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건 박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최준영이었습니다. 그 글씨를 발견한 순간 최준영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왜 오지 않았어? 약속했잖아, 준영아. 최준영이 공포에 질려 돌아보았을 때 그의 바로 눈앞에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소녀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최준영의 눈앞에 나타난 소녀의 형상은 실체라기보다는 어둠이 뭉쳐 만들어진 환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내뿜는 지독한 원한과 냉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최준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약속했잖아, 준영아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준영아, 정신 차려! 이도현이 다급하게 외치며 최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형상은 연기처럼 스르르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최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벽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저 애를 몰라. 김민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왜 내 이름을... 그의 혼란스러운 외침에 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품고 있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다이어리를 다급하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다이어리 사이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아이가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이어리의 주인인 김민지로 보이는 소녀였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최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나의 단 하나뿐인 친구 준영이와 함께 졸업식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거 너 맞아? 박서연이 사진을 내밀자 최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잊고 있던 혹은 억지로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나, 민지, 김민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어. 항상 혼자였던 아이, 내가 유일한 친구였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에 겉돌던 민지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의무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그는 민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피눈물처럼 번진 글씨로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민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준영을 초대했지만 준영은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중에 음악실에서 보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기고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음악실에서 준영을 기다리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감은 이 학교를 떠도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젠장, 그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었다는 거야? 이도현이 원망 섞인 눈으로 최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최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을 가둔 원호는 김민지였고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최준영이었습니다. 그와 박서연은 그저 그의 죄과에 얽혀든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야. 다이어리에 마지막 방법이 적혀 있어. 그녀가 가리킨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나에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 오르골. 그 멜로디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슬픔도 조금은 덜어질까? 오르골! 설마 아까 2층 복도에서 내가 발로 찼던 그거? 이도현의 뇌리에 1층 복도에서 발견했던 낡고 부서진 나무 상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지의 오르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부서진 오르골을 찾아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멜로디를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결심을 굳히는 순간 음악실의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쾅 하고 불협화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눌리고 벽에 걸린 기타 줄이 미친 듯이 뜯겨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민지가 분노를 터뜨리는 듯했습니다. 인지가 우리가 진실을 아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서둘러야 해. 세 사람은 미친 듯이 울리는 불협화음을 뒤로 하고 음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1층 복도에 있는 부서진 오르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3층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굳게 닫힌 계단 철문과 그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학교에서 사라져간 다른 원혼들인 듯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학교의 모든 원혼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그림자들은 실체는 없었지만 그들이 내뿜는 살기와 원한은 실제하는 벽처럼 세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림자들은 희미하게 꿈틀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원망의 속삭임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벌떼의 울음처럼 들렸고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머리가. 박서연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고 최준영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직 이도현만이 이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손에 든 카메라를 무기처럼 움켜쥐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에 복도 벽에 설치된 낡은 소화전이 들어왔습니다. 준영아, 서연아, 정신 차려. 저것들 실체가 아니야. 그냥 환영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외치며 소화전으로 달려가 유리문을 깨고 소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핀을 뽑고 그림자들을 향해 하얀 분말을 미친 듯이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 분말이 그림자들을 덮치자 그것들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이도현의 외침에 최준영과 박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들의 소나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림자들의 저주 섞인 외침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마침내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도현이 말했던 부서진 오르골을 발견했습니다. 오르골은 낡은 나무 상자로 뚜껑은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내부의 금속 태엽과 실린더는 심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 말도 안 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다시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진 순간 박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멜로디만 있으면 돼. 다이어리에 악보가 그려져 있었어.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쳐 닌지가 서툰 솜씨로 그려놓은 악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짧은 멜로디였습니다. 솔솔미라솔미. 문제는 이 멜로디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준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진 오르골의 금속 빗살 부분을 라이터의 단단한 모서리로 조심스럽게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띵, 맑지만 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야, 할 수 있어. 그는 악보를 보며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음계를 하나씩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솔, 미. 서툴고 투박한 연주였지만 그것은 분명 민지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그가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복도를 채우고 있던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설인 속삭임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원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도 중앙의 어둠이 소용돌이치더니 마침내 완전한 실체를 갖춘 민지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찢어질 듯한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검은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준영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계속해. 멈추지 마. 이도현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닌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최준영이 멜로디를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원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민지는 손을 뻗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이도현의 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도현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닌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준영이는 널 잊은 게 아니었어. 두려웠을 뿐이야. 제발 그만해. 그의 외침이 닿은 것일까? 민지의 움직임이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최준영이 마지막 음을 튕겼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오르골 멜로디가 마침내 완성되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멜로디가 완성되는 순간 민지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그러졌던 얼굴은 점차 생전에 앳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피눈물이 아닌 투명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준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빛의 입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민지의 원혼이 빛이 되어 사라지자 학교를 짓누르던 지독한 냉기와 악의적인 기운이 거짓말처럼 걷혔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웠던 검은 그림자들도 연기처럼 사라졌고 끔찍했던 원망의 속삭임 대신 고요한 새벽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갑지만 신선한 새벽 공기가 흘러 들어왔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최준영은 손에 든 라이터와 부서진 오르골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잘못이 자신과 친구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은 평생 짊어져야 할 끔찍한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박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다이어리는 어느새 새하얀 먼지가 되어 바스러져 갔습니다. 민지의 한이 풀리자 그녀의 유품도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한 소녀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벽에 부딪혔던 이도현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공격으로 내상을 입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라이브, 아직 켜져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욕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카메라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만 명의 시청자 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그들의 생존을 축하하고 경악하는 채팅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해. 다 끝났잖아. 최준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도현은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핏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가 해냈습니다. 미드나잇 체이서가 이 저주를 풀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나가려던 순간 그의 몸이 심하게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지의 저주는 풀렸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원혼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그의 생명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정신 차려. 박서연이 놀라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도현은 그녀를 밀치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쥐어짰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카메라를 든 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카메라는 그의 텅 빈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비추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동이 트고 굳게 닫혀 있던 학교의 모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최준영과 박서연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순수했던 열정을 잃었고, 평범했던 일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채 이도현의 싸늘한 시신을 뒤로 하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폐교에는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공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불러온 파멸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복도, 최준영이 떨어뜨린 은색 지포 라이터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라이터의 불꽃이 저절로 피어오르더니 이내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